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항암제 시장에 관련된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면역항암제랑 이제 표적항암제 이렇게 두 개가 항암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각각에서도 이제 계속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항암제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다른 만성질환과 다르게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암 환자들이 투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암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치료법들보다 그 투약 트렌드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많이 급변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항암제는 항상 반응률이 낮다라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반응률을 여전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 때문에 면역항암제가 항상 도전을 받고 있는데, 면역항암제도 계속된 바이오마커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면역항암제는 점차적으로 바이오마커가 필요해지는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 치료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치료를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같은 치료법이라도 생존 기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초기 치료에 가장 좋은 치료를 받는 것들이 점차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중심적으로 가장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질환이 비소세포 폐암이고, 면역항암제를 미국에서는 이미 써온 지가 오래됐고, 국내도 이제 1차로 쓴 지가 작년부터 이제 1차로 보험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면역항암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면역항암제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에서 이제 64%로 2%가 감소를 했고, 여기서 감소의 전체는 다 이제 단독요법 감소에서가 차지를 했고,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는 2%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 이런 면역항암제 감소, 그 병용요법으로 스위칭이 되거나 아니면 표적치료제로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면역항암제 자체가 반응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환자들이 처음 투약을 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렵고 낮은 반응률이 본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적치료제가 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적치료제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 가이드라인들에서도 다 표적치료제를 먼저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적치료제로 넘어가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일단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단독요법 대비해서 월등한 반응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화학요법을 같이 병용하는 거에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병용요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병용요법은 검사를 할 필요가 사실 없긴 하지만 미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PD-L1 검사를 하는 걸 봤을 때 PD-L1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반응률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병용요법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적치료제가 있을 경우에 표적치료제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고,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다수의 그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적치료제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표적치료제 검사들을 다수의 한 10개 이상의 돌연변이 검사들과 PD-L1 검사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표적치료제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좀 비소세포 폐암에 영향력 있게 출시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케이라스라고 해서, 이제 케이라스 표적치료제가 21년 말에 22년에 거쳐서 두 개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케이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그리소 레이저티닙으로 잘 알고 있는 EGFR TKI와 같이 EGFR은 주로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케이라스 같은 경우는 주로 코카서스 인종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돌연 변이로 보고되고 있는데, 케이라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의약품이 출시되지 못하다가 이제 21년, 22년에 거쳐서 출시를 해서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케이라스 시장은 앞으로 한 3빌리언 이상까지로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보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케이라스가 출시를 하면서 비소세포 폐암의 이제 시장이 확대를 해나가는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면역항암제 시장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케이라스 치료제가 2차 치료제로 사용을 되고 있고, 1차 치료제 임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제 1차 치료제로 승격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면역항암제와 이제 경쟁 구도에 돌입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에 아스코나 이전에 있었던 AACR에서도 이제 보조요법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키트루다의 이제 비소세포 폐암 수술 전 보조요법인 키노트 임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임상에서 재발이나 아니면 사망 위험을 42%, 사망 위험은 27%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보조요법을 사용했을 때 암의 재발이나 이런 사망 위험들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보조요법 시장은 계속 면역항암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뭐 MSD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키트루다 매출의 한 30% 가까운 수준을 이제 보조요법 시장에서 창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조요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조요법 시장은 향후에 이제 뭐 표준요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4개가 다 이제 뭐 주요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4개가 다 경쟁을 하고 있고, 수술 전, 수술 후 보조요법들을 모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조요법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요법은 특히 수술 전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시기를 미루면서까지 보조요법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마커를 통한 예측 가능성이 더 필요해지고 있고, 수술 후 보조요법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치료요법처럼 뭐 투약 후 한 2, 3개월 후에 이제 치료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향후에 한 3년, 4년 뒤에 이제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가 확인되다 보니까 이런 예측도가 더 높게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마커에 대한 니즈는 보조요법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마스코에서 루닛이 발표를 했던 이런 뭐 T의 밀도 변화와 니볼루마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완전관해율과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했는데, 뭐 여기서 T의 밀도가 증가한 환자들에게서 완전관해율이 월등히 높았고, 특히 밀도가 1.8배 이상 증가한 환자들에서는 한 8분의 6인 뭐 8명 중 6명인 75%가 완전관해에 도달할 정도로, 오히려 1.8배보다 낮았던 환자들에게서는 17% 정도밖에 완전관해를 이루지 못하면서 T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걸 통해서 이제 완전관해율을 기대할 수 있고, 뭐 이후에 뭐 재발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들을 제시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항암제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역항암제가 뭐 표적 치료제들의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KRAS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면역항암제 향후에 이제 뭐 성장 시장으로는 보조요법 시장을 많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표적 치료제의 도전과 보조요법 시장 확대의 영향에서 바이오마커의 필요성은 면역항암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로는 뭐 특정히 한 PDL1 같은 것들이 단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AI 바이오마커처럼 뭐 면역 패턴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AI 바이오마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GFR 시장은 뭐 국내에서 뭐 가장 잘 알려진 돌연변이 시장으로 유명한데, 이제 EGFR 시장에서도 좀 많이 큰 변화가 두 가지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EGFR 시장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의 뭐 타그리소가 독점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EGFR 치료제 매출에서 거의 뭐 파란색이 타그리소인데, 타그리소가 거의 뭐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타그리소가 거의 독점하는 시장이었고, 타그리소 매출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뭐 한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이제 EGFR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인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미국과 뭐 미국 외 시장에서의 비율도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지역별 매출의 편차가 적은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GFR 이제 타그리소가 독점하던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경쟁 약물이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시화를 시키는 약물은 이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 판매를 했던 레이저티닙의 출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티닙의 그 FDA 신청은 내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출시 시기는 25년에 출시를 할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이저티닙이라는 경쟁 약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타그리소도 처음으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들 같은 경우가 단독요법에서도 경쟁을 하겠지만, 이제 최근에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들도 각각 발표가 될 예정이고, 병용요법도 이제 적응증 허가를 받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독요법에서도 경쟁을 할 거고, 병용요법에서도 경쟁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병용요법에서는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마 조합이 타그리소 화학요법 조합 대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용요법 경쟁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단독요법 같은 경우는 뭐 타그리소를 오랜 사용해 왔고, 뭐 레이저티닙과 타그리소 간의 뭐 직접 비교 임상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각각의 뭐 1차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각각의 뭐 크게 뭐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장기간 사용해왔던 타그리소에 대한 시장 선호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도 이제 10월 에스모에서 세부 데이터를 발표를 할 거고, 뭐 허가를 신청하고 하면은 24년 말쯤 이제 출시를 그 적응증 허가를 예상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 병용요법 경쟁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두고 서로 경쟁을 시작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기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 경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병용요법 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상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임상 데이터들이 뭐 병용요법들이 단독요법 대비해서 한 30개월 이상의 PFS를 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좀 추정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병용요법을 쓸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용요법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병용요법에서 타그리소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워낙 부작용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부작용이 병용요법 경쟁에서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보다는 낮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이저티닙이 경쟁력이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NA 혈중,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중간에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이 많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현재 타그리소 투약 후에 일정 기간 후에 혈중에서 ctDNA를 측정을 해서 EGFR DNA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는 효과가 좋을 환자들이고, 이제 EGFR DNA 잔존이 여전히 남아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가 충분한 효과를 못 내다 보니까 화학요법을 병용을 했을 때 이제 치료가 개선이 되는지 향후에 이제 평가를 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쯤에 이제 종료가 될 거다 보니까 이런 임상들이 이제 타그리소든 레이저티닙이든 처음에 단독 투여를 하더라도 중간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병용요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시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GFR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병원화가 되면서 특히 병용요법이 등장을 하면서 PFS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레이저티닙 타그리소,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는 이제 EGFR 외에도 메트를 억제하다 보니까 현재 타그리소 내성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메트 변인데, 이제 아미반타막 병용 같은 경우는 메트 변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PFS가 연장됐을 경우에는 이제 투약 기간이 길수록 EGFR 돌연 변이 중에서 메트 변이보다는 이제 C797S 변이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EGFR 내성 시장에서 메트 변이보다는 C797S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브릿지바이오나 브로노웰 같은 기업들이 C797S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나 사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명확하고, 표적 항암제는 이제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썼을 때 높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효과도 좋지만 이제 언젠가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반면 면역 항암제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고 완치에 가까운 것도 기대를 가능하지만 워낙 낮은 반응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된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해지고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서 높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병용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의약품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단기에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니즈가 크고, 표적 치료제들 같은 경우도 현재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표적 치료제 간의 병용요법들이 점차적으로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병용요법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바이오마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역 항암제들 같은 경우는 표적 치료제의 도전이나 아니면은 보조요법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AI가 바이오마커에서 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GFR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인 레이저티닙이 등장을 할 거고, 특히 병용요법이 등장하면서 치료 트렌드 자체가 병용요법의 중심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반타막 병용이다 보니까 부작용 측면에서 좀 더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